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정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관련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계약이라고 하면 그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간의 그 거래에 관한 약속을 통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그냥 주는 경우에는 그 법적인 용어로 증여계약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차계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은 이제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그러한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데,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누구랑 체결할지,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결되게 되면 그 체결한 내용대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그 제한이 있는데, 그 한계는 법에서 정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파는 그러한 계약들, 그리고 도박 자금을 빌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약들은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고 무효인 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그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꼭 써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말을 통해서도 구두 약속을 통해서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다만 구두로만, 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계약서에 주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계약의 당사자라든지 계약의 목적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그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지급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계약서에 주로 이제 담겨야 될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럼 어떤 책임을 지게 되냐라고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 그리고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민사적으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그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는 이런 절차를 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압류라는 보전 처분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본안 소송 제기할 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간이한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토대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규모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그렇게 빌린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유의해야 될 사항이 매도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분증을 통해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이 매도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그 계약서에 날인하는 인장 도장에 대해서 그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에는 주로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지, 그리고 돈을 언제 어느 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을 실제로 넘겨받는 시기 언제로 할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게 되는데, 통상 대금 지급은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이렇게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제일 앞장에 표제부라고 해서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표제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갑구라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갑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유자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고, 1구에는 그 소유권 이외의 그 권리관계가 1구에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당권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1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통상 용어를 추가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당권은 그 특정 채무에 대해서 담보하는 그런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고,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특정한 채무가 아니라 그 포괄적인 어떤 채무에 대해서 그 담보를 설정하는 거를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액이 기재가 되고, 그래서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그 채무의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를 채권 최고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 최고액은 말 그대로 최고 한도로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와는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추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계약 체결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기부 사항의 갑구에 새로운 소유권자로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서 그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그 위임장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할 부동산의 표시가 이제 포함되고, 그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급할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할지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서 그 부동산에 그 자기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지는 않은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등기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등기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만약에 임대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 대항력이 있으면 그 바뀐 임대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돼서 새로운 임대인도 동일한 조건의 그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항력이라는 개념 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를 이제 받는 이유는, 그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집이 설령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또 특별히 추가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뭐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규모가 1억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최대로 3,700만 원까지는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그 사는 동안에 집에 어떤 뭐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경우에 이 수선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법상에는 큰 수선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냥 작은 규모의 그러한 소규모의 수선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대수선이라고 하면 그게 수리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령 뭐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변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규모 수선이라고 하면 뭐 문고리가 조금 뭐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그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항력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 임차권을 등기부상에 그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설령 2년 이하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임차인을 보호를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서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최대 5%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그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그 차임 지급을 연체를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혹은 뭐 부동산을 이제 파손시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최근에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동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계약 체결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